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기술 지문 중에서 데이터의 결측치와 이상치에 관한 지문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4문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어휘 문제 마지막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기에 풀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밑글을 이해한 내용, 세부적인 사실 확인에 준하고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내용이 전환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확인할 수 있는 선지들만 몇 가지 좀 해결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추론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지문 외의 사례를 활용한 보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A 기법과 B 기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지문인데요. 마치 사회 지문을 풀어가거나 철학 지문을 풀듯이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과 유사한 지점 그리고 다른 지점을 적극적으로 떠올리면서 읽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번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배워볼 거 비교와 대조할 수 있는 내용들 결측치와 이상치에 관해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둘이 뭐 대립적인 개념이라기보다 병렬적으로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다라는 느낌이라서 그냥 특징 정리에 준해서 읽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상치에 대한 이상치를 포함하는 데이터에서 직선 L을 찾을 때 여러분들이 중간에 시각화를 좀 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머릿속으로 적극적으로 떠올리면서 읽는지에 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술 지문이나 과학 지문은 이렇게 원리라든지 작동 방식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과정이 많고 추상적인 것들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과정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그냥 문장 자체로 받아들이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이미지로 잘 떠올리고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이 글 연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일문단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처리할 때 데이터의 정확성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데이터의 결측치와 이상치가 포함되면 데이터의 특징을 제대로 나타내기 어렵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데이터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데이터의 특징을 제대로 나타내려면 어떻게 결측치와 이상치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 지문을 확인하면서 읽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전에 결측치랑 이상치가 뭔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는 결측치와 이상치의 개념 확인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들을 고려해서 정확하게 데이터의 특징을 나타내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읽으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으로 갑니다. 결측치는 데이터 값이 빠져 있는 것이다. 지금 보니까 결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측정 과정에서 빠졌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빠진 것들을 어떻게 가공을 해야 데이터의 특징으로 제대로 나타날까? 고민을 해보면 빠져 있으니까 그걸 새로 복원하거나 집어넣어서 통계 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뒤에 읽어보면 결측치를 처리하는 방법 중 하나인 대체는 다른 값으로 결측치를 채우는 것인데 라고 해서 우리가 고민했던 내용들이 지금 바로 뒤에 따르는 거 볼 수가 있고요. 대체하는 값으로는 평균, 중함값, 최빈값을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나열되어서 나와 있으니까 이 값들이 각각 성격이 좀 다른 것들일 것 같은데 평균으로도 대체할 수 있고 중앙값으로도 대체할 수 있고 최빈값으로도 대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고민해야 될 건 빠져있는 통계값을 임의로 채우는 것이다 보니까 임의로 채운 그 값은 원래 빠진 값과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빠졌을 때 최대한 그 자리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값을 집어넣는 게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평균, 중앙값, 최빈값 중에 그 자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을 고르는 기준이나 유형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뒤로 가겠습니다. 먼저 중앙값은 데이터를 크기 순으로 정렬했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값이다. 크기가 같은 값이 복수일 경우에도 순위를 매겨서 중앙값을 찾고 만약 데이터의 개수가 짝수이면 중앙에 있는 두 값의 평균이 중앙값이다. 라고 해서 값을 여러 개 1, 2, 3, 4, 5 이렇게 늘어놓는다고 하면 이 5개의 값 중에 가장 중앙에 있는 것이 중앙값이라고 얘기합니다. 특수한 것은 크기가 같은 값이 복수일 경우에도 순위를 매겨서 중앙값을 찾고라고 했으니까 그 안에서 비슷한 값이 있더라도 순위를 매겨서 임의로 중앙에 오는 값을 설정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뒤에 데이터의 개수가 짝수이면 중앙에 있는 두 값의 평균이 중앙값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데이터 개수 짝수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1, 2, 3, 4, 5, 6 이렇게 했는데 지금 중앙에 오는 값이 2개잖아요. 그러면 이 둘을
평균을 내서 3.5를 중앙값으로 설정하고 3과 4 모두를 중앙값으로 보지는 않는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다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뒤에 보시면 또 최빈값은 데이터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을 이른다.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값 혹은 빈도 높은 값이 최빈값인가 보네요. 일반적으로 데이터 값이 연속적인 수치이면 평균으로, 석차처럼 순위가 있는 값에는 중앙값으로, 직업과 같이 문자인 경우에는 최빈값으로 결측치를 대체한다. 고민해보시면 연속적인 수치라면 평균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석차처럼 순위가 있는 값이라고 하면 그 중간에 쭉 순위를 매겨서 중앙값을 파악하기가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중앙값일 수 있을 것 같고, 직업과 같이 문자인 경우에는 평균이나 중앙값을 우리가 중앙값 같은 경우에는 순위를 고려해서 배열을 해야 되니까 그 가운데 어떻게 순위를 매길지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빠져있는 값을 최대한 가능성 높은 값으로 집어넣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면 문자로 처리되어서 빈도수만 확인해도 측정할 수 있고, 그리고 빠진 값 중에서 가장 언급되었을 값이 높은 최빈 값을 이 자리에 넣는다는 게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이 질문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측지를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체를 할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상치는 데이터의 다른 값에 비해 유달리 크거나 작은 값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때 측정 오류 등에 의해 주로 생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치가 뭔지 보니 다른 데이터 값에 비해서 값이 튀는 값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데이터를 수집할 때 측정에 오류가 발생하면 이상치가 생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뒤에 문장 볼게요. 그러나 정상적인 데이터라도 데이터의 특징을 왜곡하는 데이터 값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뒤에 이런 데이터의 특징을 하나의 수치로 나타내려는 경우 대표값으로 평균값보다 중앙값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이 지문이 전제하고 있는 이상치의 개념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데이터의 다른 값에 비해 유달리 크거나 작은 값. 그래서 그 값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유달리 크거나 작기 때문에 데이터의 특징을 뭐 할 수 있다, 왜곡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선생님은 이 부분을 읽고 측정 오류가 생기면 유달리 크거나 작은 값이 생길 수 있구나 라고 단정을 했는데, 뒤에 보니까 정상적인 데이터라도 그냥 큰 값이나 그냥 작은 값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측정 오류 때문에 이상치가 생긴 건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데이터가 어떤 프로 선수들의 연봉이고 그중 한 명의 연봉이 유달리 많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슈퍼스타들 있죠. 그런 선수들의 연봉값이 불가능한 값이거나 존재하지 않는데 측정 오류 때문에 발생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측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달리 크거나 작은 값도 이상치라고 얘기할 수 있구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네를 이상치가 포함된 데이터라고 분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데이터의 특징을 하나의 수치로 나타내려는 경우, 자, 이런 데이터 뭐겠어요? 앞에서 얘기한 이상치가 포함된 데이터의 특징이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하나의 수치로 나타내려고 하면 이상치를 포함시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데이터의 특징이 왜곡되는 일이 생기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상치의 영향을 최대한 배제하면서도 데이터의 특징을 가장 잘 정상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노력해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대표값으로 평균보다 중앙값을 주로 사용하는 이유가 뭘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3문단 초반부 보시면 평면상에 있는 점들의 위치를 나타내는 데이터에서도 이상치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평면상의 이상치에 관한 얘기하고 있으니까 대화 주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럴 때 뭐 보면 좋을까요? 8번하고 9번 문제 보면 좋겠죠. 그래서 잠깐 문제로 넘어가서 문제 풀고 다시 4번 문단으로 올라오겠습니다.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데이터가 수치로 구성되지 않아도 최빈값을 구할 수 있다. 아시겠지만 직업 희망 이런 거 같이 문자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빈값을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데이터가 몇 번 같은 값이 언급됐는지만 보면 되기 때문에 수치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의 특징이 언제나 하나의 수치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생각하기 여러 가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평균이나 뭐 중앙값이나 최빈값 이런 것들도 각각 다 다른 수치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아직 못 읽은 부분에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얘는 세모를 치고 넘어가 볼게요. 그런데 얘는 완전 동그라미였다는 거 여러분들도 알 거고요. 자, 3번 갑니다.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수집되었다면 이상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아시겠지만 이상치라는 건 이상한 값, 잘못된 값이 아니고 다른 데이터에 비해 유달리 크거나 작은 값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수집돼도 특수한 선수들의 연봉처럼 이상치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답 3번입니다. 그러면 사실 8번에 2번은 검증만 하시고 넘어가면 되고 4번과 5번도 맞는 말인지 확인 간단히 하고 8번 문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데이터에 동일한 수치가 여러 개 있어도 중앙값으로 결축지 대체할 수 있겠죠. 동일한 수치 안에서도 순위를 매겨서 중앙값을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측정 오류가 발생한 값이라도 이상치 않을 수 있다. 왜? 이상치는 뭐냐면 유달리 크거나 유달리 작은 값이기 때문에 잘못 측정이 되었더라도 이전에 있었던 값들 혹은 나머지 값들과 크기가 그렇게 차이 나지 않는다면 이상치라고 부르지 않아도 되겠죠. 답 3번이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3번과 5번 둘 다 이상치의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물어보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질적으로 비슷한 논리로 풀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8번에 2번 나중에 가능하면 해석만 해보고 9번으로 갈게요. 9번 윗글을 참고할 때 기억, 평균보다 중앙값을 쓰는 이유가 뭘까? 평균은 모든 값을 다 반영해서 자신의 값을 도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상치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중앙값 같은 경우에는 어쨌건 나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치 자체 값이 얼마인지를 고려해서 우리가 중앙값을 도출할 필요는 없죠. 혹은 이상치가 가지고 있는 값 자체가 반영되는 것은 아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중앙값이 극단에 있는 이상치의 영향을 덜 받는다라는 진술을 1번만 얘기하고 있어서 어렵지 않게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번 중앙값을 찾기 위해 데이터를 나열할 때 이상치는 제외되기 때문이다. 제외라고 얘기한 적은 없었습니다. 순위에서 쭉 나열을 하고 나서 그 값들이 값 자체로 반영이 되지는 않는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번 데이터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이상치도 많아지고 확률상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평균을 구하기 어려운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 더 넣는다고 평균 구하는 난이도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죠? 그래서 이거 상관없고요. 4번 이상치가 포함되면 평균을 구하는 것이 중앙값을 찾는 것보다 복잡하기 때문이다. 중앙값이랑 평균이랑 아까 3번하고 비슷한 이유로 이거는 고려할 만한 내용이 아닌 것 같고 5번 이상치가 포함되면 평균은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는 값일 가능성이 큰 반면 중앙값은 항상 데이터에 포함된 값이기 때문이다. 이게 문장 상태로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기억의 이유로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 되겠죠. 데이터에 포함이 되지 않는 값, 왜냐하면 어떤 값과 어떤 값들의 사이에 있는 특수한 값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중앙값은 반면 순위 안에서 고르는 거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데이터의 값을 골라서 중앙값으로 지정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평균 대신 중앙값을 쓰는 이유라고는 이 지문을 통해 추론하기 어렵습니다. 답 1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쨌거나 추론 문제에서는 늘 논리적으로 가장 정합적인 걸 답으로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4번 문단 읽으러 가겠습니다. 문단 보겠습니다. 평면상에 있는 점들의 위치를 나타내는 데이터에서도 이상치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점들의 위치를 나타내는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어나가야 되니까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필요성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지문을 읽어나갈 때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이 그림을 알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수업 시간에 보여줬을 텐데 바로 이런 그림인 거죠. 그래서 강한 양의 상관관계, 약한 양의 상관관계라고 해서 지금 점이 막 찍혀 있는데 이 점들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수집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빨간 직선은 각 점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경향성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즉 우리 지문의 표현에 따르면 데이터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직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지문으로 돌아가 보면 대부분의 점들이 가상의 직선 주위에 모여 있다면 이 직선은 어떤 직선이냐?
데이터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직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걔를 직선 L이라고 한번 불러보세요. 그런데 직선 L로부터 멀리 떨어졌어요. 그러면 모여 있다고 얘기하기 어렵죠. 그런데 이 떨어진 점들을 뭐라고 부를 거냐? 이 점들을 이상치라고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냥 데이터가 있을 때 특수한 값이 너무 높거나 낮거나 하다면 이상치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단일한 수치 비교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좌표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단순한 수치 비교는 너무 어렵단 말이죠. 그럼 이 경우에 가상의 직선에서 가깝다면 얘는 데이터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혹은 비슷한 이상치라고 보기 어려운 데이터지만 직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데이터는 이상치다라고 해서 좋은 데이터와 이상한 데이터 사이의 관계를 뭘로 설명하고 있냐면 가상의 직선 L로부터의 거리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 볼 수 있을 겁니다. 적어도 직선 L로부터 멀리 떨어진 게 이상치구나. 그러면 이 이상치 얘기를 왜 하지? 이상치는 왜 직선 L과 멀리 있다라는 진술이 강조됐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뒤로 가면 좋았을 것 같아요. 자, 5문단 보겠습니다. 이상치를 포함하는 데이터에서 직선 L을 찾는다고 하자. 자, 직선 L에 대한 정의 다시 볼게요. 직선 L이란 뭐냐면 데이터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건데 이상치를 포함하는 데이터에서 직선 L을 찾으려면 고려해야 될 게 있죠. 이상치가 이 지문에서 뭘로 전제됐는지 기억이 나세요? 바로 유달리 크거나 작은 값이면서 데이터의 특징을 왜곡하는 값이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의 특징을 최대한 왜곡하지 않고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직선 L을 찾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치의 특징은 뭐예요? 직선 L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점이다 라는 것들 고려하면서 뒤에 읽으면 되겠습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의 하나인 A기법은 두 점을 무작위로 골라 정상치집합으로 가정하고 정상치집합이라는 말 한 번도 나온 적 없는데 왠지 느낌이 알 것 같습니다. 이상치 아니고 괜찮은 점이라고 얘기하고 싶은가 보죠. 그냥 그 데이터가 떨어져 있는 상태를 제가 임의로 쭉 그려볼게요. 두 점을 무작위로 골라서 정상치집합으로 가정하고 얘랑 이렇게 골라가지고요. 쭉 직선을 그려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두 점을 지나는 후보 직선을 그어서 자, 지금부터 뭘 해야 될까요? 이 직선 L이 될 수 있는 후보하고 나머지 점들 사이에 뭘 찾아야 될까? 거리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왜요? 대부분의 점들이 가상의 직선 주위에 많이 모여 있어야 이 직선 L이 믿을만하다 혹은 데이터의 특징을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후보 직선이 좋은 직선, 데이터의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려면 가상의 직선 주위에 대부분의 점들이 모여 있도록 근처에 있는 점이 많아야 된다라는 게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거리가 허용 범위 이내인 점, 다른 말로 말하면 가까운 점을 정상치 집합에 추가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정상치 집합의 점의 개수, 다른 말로 가까운 점의 개수가 미리 정해둔 기준, 즉 문턱값보다 많으면 후보 직선을 최고종 후보군에 넣는다. 자, 그러면 다시 말하면 문턱값보다 점의 개수가 많은 직선은 가까운 점이 많은 직선이고 가까운 점이 많은 직선은 뭐한 직선이에요? 데이터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직선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반대로 점의 개수가 문턱값보다 적으면 이 얘기는 뭐예요? 너무 점들이 다 멀리 있어서 가까이 있는 점이 몇 개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후보 직선을 버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보면 만약 처음에 고른 점이 이상치이면 예를 들어서 여기 어디쯤에 있는 점을 우리가 골라서 선분을 그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근처에 이렇게 가까운 점들이 많은데 얘는 여기만 가려고 해도 직각으로 그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전혀 직각이 아니군요. 이렇게 해서 거리가 꽤 멀게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에 비하면. 그래서 다른 점들과의 거리가 너무 멀게 되기 때문에 얘는 이상해 혼자 떨어진 직선인가 봐 라고 생각하면서
후보 직선으로서의 가치, 그러니까 데이터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직선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버리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해당 후보 직선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 가까운 점이 별로 없으니 너무 동떨어진 직선이라 최종 후보군에서 제외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 과정을 반복해서 최종 후보군, 그러니까 몇 개의 최종 후보가 될 수 있는 직선들을 구한 다음에 이 중에서 정상 치집합의 데이터 개수, 즉 가까운 데이터의 개수가 최대인 직선을 직선 L로 선택한다고 합니다. 이 기법은 이상치가 있어도 직선 L을 찾을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근처에 있는 점의 개수를 통해서 점의 분포와 가까운 직선 L을 탐색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지문에 있는 10번 문제를 보면서요. 이상치를 포함하는 데이터에서 직선 L을 찾기 위한 A 기법과 B 기법의 특성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후보 직선을 임의로 여러 개 가정한 뒤에 모든 점에서 각 후보 직선들과의 거리를 구해서 점들과 가장 가까운 직선을 선택한다. 자, 점과 가장 가까운 직선을 선택하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점, 즉 모든 데이터와 가장 가까운 직선을 고른답니다. 여러분도 느낌이 아마도 모든 데이터의 거리를 다 고려하니까 직선 L이 훨씬 정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뒤에 내용 한번 볼게요. 그러나 이렇게 찾은 직선은 직선 L로 적합한 직선이 아니다. 아마 좀 의아한 친구들 있었을 텐데 이유를 뒷문장에서 살펴보면요. 이상치를 포함해서 찾다 보니 자, 다시 이상치가 이 모든 점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치의 점에만 가까운, 그래서 데이터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3문단에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오셨어야 될 것. 이상치는 유달리 크거나 작은 값인데 이것 때문에 데이터의 특징이 왜곡될 수가 있죠. 그러면 데이터의 특징을 잘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상치의 영향을 벗어날 수 있도록 방법을 설계를 했었어야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상치를 포함해서 찾다 보니 대부분 최적의 직선과 이상치 사이에 위치한 직선을 선택하게 된다. 그래서 모든 점에서 데이터의 특징을 왜곡하는 값이 들어있으니 이것도 고려해서 직선 L을 찾으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다라는 점을 이해하시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방법을 정리해보면 후보 직선 엄청 많이 만들고 모든 점에서 가까운 거 골라서 가장 가까운 점들이 많은 직선을 고른다라는 건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선지를 보면서 고민해볼게요. 자, 1번 A 기법과 B 기법 모두 최적의 직선을 찾기 위해 최대한 많은 점을 지나는 이라는 진술은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만들기도 굉장히 힘들겠죠. 일직선 상에 여러 개 점이 통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연의 일치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의도 가능한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A기법은 이상치를 제외하고 후보 직선을 가정하지만 B기법은 이상치를 제외하는 과정이 없다. 자, 여기 진술 한 번만 볼게요. 후보 직선을 가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먼저 이상치를 제외하는 거라 그랬죠. 그런데 A기법 시작할 때 보시면 일단 점 2개 찍어가지고 거기서 직선 긋는 것부터 시작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처음에 찍은 무작위의 두 점이 둘 중에 하나가 이상치가 포함되어 있다면 걔는 후보 직선에서 제외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처음에 후보 직선을 가정하는 과정에서 이상치를 제외하는 작업이 선행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B기법 이상치 제외하는 과정이 없다는 건 지문에 나와 있긴 한데 앞 때문에 틀렸어요. 3번 A기법에서 최종적으로 선택한 직선은 이상치를 지나지 않지만 B기법에서 선택한 직선은 이상치를 지난다. 이상치를 지난다라고 단정하기 어렵죠. 왜? 대부분 최적의 직선과 이상치 사이에 위치한 직선을 선택하게 되기 때문에 이상치 지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몰라도 적어도 무조건 지난다라고 단정하긴 어렵다는 겁니다. 4번 A기법은 이상치의 개수가 문턱값보다 적으면 후보 직선을 버리지만 B기법은 선택한 직선이 이상치를 포함할 수 있다. 여러분들한테 4번이 제일 매력적인 오답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문턱값보다 적으면 후보 직선을 버린다는 어쩌고저쩌고의 내용이 있었으니까 4번인가? 라고 생각했을 텐데 문제는
문턱값보다 적은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건 이상치 개수가 아니고 정상치 집합의 점 개수였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점이 문턱값보다 적거나 많은지를 재는 거였지 이상치의 개수 자체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문의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좀 보고 싶었던 어떤 선지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뒤에 B에 대한 설명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것만으로 다 알긴 어렵지만 이상치를 포함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5번 이 답인데요. A기법에서 후보 직선의 정상치 집합에는 이상치가 포함될 수 있어요. 후보 직선을 딱 그었는데 그 근처에 가까운 점에 후보 직선을 아직 선별하는 과정이라면 근처에 이상치가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문턱값이 뭐냐에 따라서 이상치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문턱값도 그렇고 그 가까운 점의 거리를 뭘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상치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거리 기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상치가 포함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은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B기법에서 후보 직선은 이상치를 지날 수 있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후보 직선을 임의로 거른다고 했으니까 그 중에 어떤 직선은 이상치를 지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열려있는 답변이 5번밖에 없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답 5번이고요. 그 다음에 11번은 2번이었던 거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기술 지문 읽어봤고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시각화하는 거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표의식 잡고 제대로 봤는지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번에 2번 데이터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거 요거 잠깐 다시 보면요. 하나의 수치로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직선 L 같은 경우를 가지고도 데이터의 특징을 잘 나타낸다고 표현하기도 하는군. 해서 조금 다른 관점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여러분들하고 요 이상치와 결측치에 관한 지문 설명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